날 지금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니까, 예, 다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다들 당황스러운 모습이면 안 되는데.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진도는, 그러니까 범위는, 어, 챕터 3,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는 부분이 예,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초가 추석이라 가지고, 예, 그때는 일단은 녹화 강의로 또 대체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지금 여기 메이크업 클래스를 원래 금요일 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거보다 그냥 녹화하는 게 더 편한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예, 뭐 혹시 몰라서 예, 한번 설문 좀 해보고 예, 뭐 만약에 여전히 녹화 강의가 낫다라고 하면은 녹화로 바꿀게요. 예, 그러면은 예, 실제로 진도를 예, 나가보도록 하고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예, 여러 가지 저희가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얘기들을 좀 할 예정이고 예, 그래도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잠깐만 보면은 예, 여기서 말하는 엘리멘터리 컨비네이션 메서드라는 거는 그 보통 저희가 저항이 주어졌을 때 제일 간단한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예,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끝난다는 것보다는 보통은 얘네들이 일종의 중간에 되게 기본적인 툴로 사용돼가지고 나머지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KVL과 KVL, KCL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었고 예, 이럴 경우에 보통 저희가 시작하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회로에 여러 가지 엘리멘트 보통은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볼티지 소스 아니면 커런 소스 뭐 그런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쫙 주어졌을 때 걔네들의 기본적인 IV 릴레이션을 따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회로가 주어지면은 그 안에 여러 개의 루프가 있으니까 각각의 루프들마다 KVL을 적용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노드에 KCL을 적용한 다음에 그러면 한 뭐 10개 이상의 막 그런 연립방정식들이 나올 텐데 걔네들을 그냥 다 동시에 풀면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다가 이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경험해 봤듯이 그러니까 회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미지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그 연립방정식의 개수가 막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노드 어널리시스 메서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 어널리시스 메서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되는 미지수인 변수의 개수가 최대 노드의 개수까지만 주어지고 여기서도 사실 간략화되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노드의 개수보다 한 뭐 절반 정도만 풀어도 예, 보통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예, 노드 어널리시스의 개념은 기존에는 저희가 보통은 뭐 회로가 주어지면은 뭐 간단한 뭐 이런 뭐 불치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막 이런 저항이 있을 때 그 기존에 했던 방법들은 보통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 강화, 그러니까 볼티지 드랍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보통은 저희가 변수로 잡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변수로 잡고 그랬었는데 노드 어널리시스의 경우에는 전압 강하를 저희가 변수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드가 주어졌을 때 이 지점에서의 전압의 값이 얼마냐? 예, 뭐 이거를 뭐 E sub J 뭐 I 뭐 이런 식으로 그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전압을 찾는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드들이 여러 개 막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많이 연결돼 있어 보이는 예, 그리고 보통은 그 볼티지 소스의 마이너스 쪽에 해당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연결된 애들을 보통은 얘를 그냥 그라운드로 잡아버리면은 그럼 일단 미지수가 하나가 줄어들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5볼트짜리였다. 그럼 여기가 저희가 그라운드 0볼트인 걸 아니까 명확하게 여기도 5볼트인 걸 알게 돼서 그럼 얘도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고정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런 식으로 뭐 전압 그 볼테이지 소스가 여러 개면은 최대한 많이 연결된 애를 그라운드로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최대한 많은 애들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쫙 줄여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럼 저희가 푸는 방법이 뭐냐?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지수, 그러니까 전압의 값을 얼마인지 모른다. 뭐 이거를 모른다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얘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KCL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적용하는 룰도 보통 KCL 같은 경우에는 모든 들어오는 전류 또는 모든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인 거. 그 조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를 아까처럼 얘를 미지수로 잡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면은 그러면은 그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항값이 R이면은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의 값은 예를 들면 여기와 여기 두 터미널 사이의 전압 차이에 비례할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쪽 방향을 저희가 전류의 방향으로 계산을 하려면 5 빼기 여기에 해당되는 뭐 E sub 1을 그 값을 R로 나눠주는. 예, 그러면 이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의 값이 되고 이럴 경우엔 저희가 추가적인 변수를 추가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식의 복잡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의 값들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나타내는 형태를 나타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결국에는 이런 개념들을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저희가 슈퍼포지션 메서드라는 거를 좀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이 결국에는 선형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테브난 이퀴벌런트 회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뭐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 번씩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이쯤에서 보통 이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한번 뭐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티지 소스가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돼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저항이 있다. 뭐 이러면 되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런 회로처럼 보이고 예를 들면 얘가 여기에 가해준 전압이 제가 1V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준 전압이 뭐 플러스 3V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저항이 뭐 한 4오hm 정도다. 되게 이거는 간단한 회로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그냥, 뭐 꼭 그렇지 않다. 여기를 잠깐 동안 0V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얘는 뭐 여기가 4V가 걸리고, 여기에 전압 차이가 뭐 4V니까, 그리고 여기가 0V, 여기가 4V니까, 전류는 아마 이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4V가 5옴에 걸렸으니까 뭐 한 1A 정도가 이 정도로 흐른다. 뭐 이러면은 뭐 전혀 직관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아니라 여기를 마이너스 3V를 가하면 뭐 여기는 그 표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지만 이 표시는 요 부호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요 값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이 요 값에 대해서 차이가 얼만큼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요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3V라는 얘기는 여기 터미널에 비해서 여기가 3V가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이게 플러스 3이었다면 여기보다 여기가 3V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V 낮다. 이 얘기는 만약에 제가 여기를 그라운드로 그러니까 0V라고 잡아버리면 그러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 3V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가 그러면 여전히 같은 전압이니까 여기가 3V가 될 거고 플러스 3V가 될 거고 얘는 여기에 비해서 플러스 1V니까 여기가 플러스 1V일 텐데 이럴 경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럴 경우에는 요 터미널보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흐를 전류는 여기에 전압 차이가 2V니까 2V를 뭐 4ohm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뭐 한 0.5 암페어 정도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0.5 암페어가 흐르는 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약간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면 이상한 게 저희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쪽이 요 터미널에 비해서 여기가 플러스 1V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이렇게 거꾸로 흐른다는 약간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진다면 이게 뭐 배터리라고 봤을 때 배터리 이렇게 저희가 뭔가를 연결했는데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관적이지 않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볼티지 소스의 아이비 릴레이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볼티지 소스의 아이비 릴레이션은 얘는
어떤 전압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계속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게 아이디어란 볼티지 소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류가 플러스인 값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값도 원래 다 허용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약간 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많이 해봤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건 본 적이 없을 텐데, 하지만 이 아이디어란 볼티지 소스는 마이너스 값도 허용해줘야 된다는 게 원래 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어하다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흐르는 전류의 방향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험실에는 저희는 뭐, 그러니까 볼티지, 뭐 보통은 DC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한테 실제로 전류가 거꾸로 흘러도 되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근데 실험을 해볼까 하다가 잘못하면은 장비를 날릴 수 있어가지고 실험을 하진 않고, 실제로 거기 엔지니어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근데 뭐 물어보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걔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고장날 수 있다 해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는, 그리고 시험에서 다룰 때는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실생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볼티지 소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뭐 이런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배터리 두 개를 뭐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뭐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거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겠죠.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건데 일반적인 배터리는 이게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마 배터리가 뭔가 다른 이상한 짓을 할 테니까, 저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화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않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뭐 얘가 충전지의 역할에 좀 더 해당하는 애라면, 물론 그냥 일반적인 충전지에다 그냥 이렇게 전류를 흘린다고 해가지고 충전이 되진 않는데, 근데 걔의 좀 더 복잡한 어떤 회로들을 통해 가지고 얘가 충전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럴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각각의 케이스들마다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로를 해석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어란 볼티지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사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회로 해석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회로를 해석하다 보면은 약간 그냥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와 같이,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볼티지 소스가 달려 있다. 뭐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볼티지 소스 두 개가 원칙적으로는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게 3볼트, 이게 1.5볼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 여기를 제가 0볼트라고 그라운드를 시켰을 때, 그러면 얘가 3볼트.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1.5볼트짜리 건전지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뭐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다가 뭐 1.5볼트짜리 배터리를 하나만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는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1.5, 1.5니까 여기는 3볼트가 돼야 되고요. 근데 얘에 의하면은 얘에 비해서 얘는 1.5볼트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저항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러면 이 저항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차이에 해당되는 거를 전압강으로 받아주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저희가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저희가 해석하는 아이디어라는 상황에서는 전선은 절대로 다른 전압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양쪽이 다른 전압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뭔가가 일어나야겠죠. 뭐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얘의 저항을 뭐 거의 0이라고 본다면은, 그럼 얘는 뭐 여기 흐르는 전류의 값은 거의 0분의 뭐 1.5V에 해당되는 정도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배터리는 무한대의 전류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회로는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지는 회로고, 사실은 저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다. 예,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석을 그러니까 막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시키다 보면 이런 결과를 얻다. 예,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을 잘못했든지 그냥 문제가 잘못 만들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에 비해서 당연히 이렇게 볼티지 소스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건 아무 문제 없겠죠. 예, 이럴 경우에 그냥 얘를 단순하게 두 개의 값의 합으로 예, 이렇게 그냥 치환을 하면 되고요. 이와 약간 유사한 상황인데 커런트 소스의 경우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커런트 소스는 오히려 얘네들을 병렬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지만 만약에 저 두 개의 볼티지 소스가 정확하게 같은 전압을 나타낸다. 그거는 허용됩니다. 당연히 예, 얘도 뭐 1.5V, 얘도 1.5V.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두 개의 볼티지 소스가 진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약간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왜냐면은 예, 뭐 하나는 1.5V인데 하나는 1.4999V일 수도 있고. 예, 그럼 걔들 간에 여전히 전압 차이가 생기니까 정말로 여기가 아무런 저항이 없는 뭐 초전도체 같은 예, 그런 애라면 그러면 사실은 저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그 건전지를 예를 들면 얘를 진짜로 우리가 볼티지 소스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커런트 소스로 해석할 거냐를 약간 생각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건전지는 뭐 예를 들면 1.5V짜리면 무조건 1.5V가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실질적인 그런 배터리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뭐 전류의 양에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전압의 값이 약간씩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알아서 그냥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뭐 작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그런 뭐 이런 뭐 리모컨이라든지 예,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배터리 넣을 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중간에 쓰던 거랑 그다음에 새 거랑 섞어 쓰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애를 병렬로 보통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배터리를 병렬로 넣는 경우에 병렬로 꽂아야 되는 경우에는 걔네들은 전류가 많이 필요한 경우인데 예, 근데 두 개가 나타내는 전압이 다르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뭔가 좀 이상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처럼 이렇게 전류 소스 KCL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쪽 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이게 1A고 이게 2A다. 그러면 여기에 1A, 2A 들어오니까 KCL에 의하면 여기에 3A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뭐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여기에 막 한 뭐 10W 정도, 10A 정도 필요한데 각각이 뭐 최대로 내보낼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뭐 6A밖에 안 된다. 그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대신에 그 볼티지 소스 모드가 아니라 커런트 소스 모드로 예,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라는 거는 저희가 IV 커브로만 따진다면은 그 얘는 일정한 커런트만 나타내면 얘한테 걸려있는 그 전압 강화는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만 볼트가 걸려도 원칙적으로 얘는 다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두 개를 연결하면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전압 값을 뭐 얘가 뭐 10볼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럼 얘도 그만큼 10볼트를 따라서 맞춰주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그 얘들이 하는 역할은 얘들의 합만 만들어내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간단한데 거꾸로 커런 소스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얘들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는데 I1과 I2 값이 다르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저희는 전류 소스라는 게 각각이 하는 역할은 나는 무조건 뭐 1A를 내보내야 돼라고 설정돼 있고 얘는 나는 무조건 2A를 내보내야 돼라고 설정돼 있는데 이 얘기는 얘는 입력으로도 무조건 2A를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얘는 1A밖에 안 되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나겠죠. 아니면 둘이 같이 고장 나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류 소스를 예, 직렬로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같은 값이면 됩니다. 얘들을 정확하게 값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쟤네들이 약간이라도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저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좀 간단한 회로를 지난번에 배웠던 그 노드 어널리시스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슈퍼포지션 메서드까지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에 뭐 R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R2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저렇게 그 커런트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한번 그 노드 어널리시스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게 그 여러 개의 노드 중에, 자 여기 보면 일단 노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먼저 그라운드로 빨리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볼티지 소스가 있을 때 얘 마이너스 쪽에 연결되어 있는 쪽을 그라운드로 잡으면은 좀 편하죠. 그래서 일단 얘를 그라운드로 잡아버렸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의 볼티지 드랍이, 전압 강화가 V니까 여기에 전압도 자동으로 그냥 V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드는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확실한 값이 되고요. 그럼 유일하게 남은 값이 여기니까 여기를 제가 이제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요 하나에 대해서만 저희가 KCL을 적용하면 되는데, KCL은 기본적으로 뭐 다 들어오는 전류 또는 다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가는 전류를 다 계산하겠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전압 차이를 이 저항으로 나누면 되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이때 제가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항상 여기 터미널의 값에서 여기를 빼야 되죠. 예, 그래서 요거 빼기,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얘는 뭐 제가 값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컨스탄트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R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로 가는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저항이 없으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여기에 전류가 I가 나오는 애를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I만큼이 흐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I를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값은 여기에 전압 차이를 R2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 전압 차이 중에 여기는 그라운드니까 여기가 플러스를 그러니까 여기를 더 큰 전압으로 봤을 때 이때는 2 빼기 제로를 R2로 나누는 이런 형태의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그 예. 요 노드에 대한 그 노드 어널리시스 한 거고, 다행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식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다면 각각의 노드들의 여러 개의 전압을 모르는 노드가 있다면 그럼 각각의 식들을 쭉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예제는 한 2개 정도의 그런 노드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푸는데, 그 다음에 푸는 방식이 뭐였냐면, 물론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근데 좀더 그 체계적으로 아니면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푸는 컴퓨터로 풀기에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은, 아마도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행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알고 싶은 미지수는 결국엔 2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예, 방정식의 왼쪽에다가는 미지수에 해당되는 항들을 쫙 놔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알려져 있는 값들, 물론 i랑 v를 제가 결정하진 않았지만 얘들은 컨스탄트라는 거 아니까 얘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미지수는 왼쪽에 남길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그 예, 여기에 2가 곱해진다고 했을 때 R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 항은, 그다음에 요 항 같은 경우에는 R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어떤 컨스탄트니까 얘네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R1분의 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값을 계산하려면 얘 뭐 통분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충분하면은 뭐 R1, R2분의 R2 더하기 R1이니까 예, 그 다음에 얘를 그 뭐 넘기면은 예, 그러면은 2는 예, 그러니까 얘의 역수를 그냥 곱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R1이었고요. 예, 그러면은 그 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예, R1씩 하나 생략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R1 더하기 R2분의 R2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 앞에는 그냥 곱해지겠죠. R1 더하기 R2분의 R1 R2 뭐 I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식이 하나짜리였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걸 행렬 형태로 다시 썼다 하면은 저희는 요 앞에 붙인 애를 그러니까 요 저희가 찾으려는 이 노드들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가 그러니까 만약 이게 벡터 형태로 여러 개 있었다면 예, 요거를 예, 저희는 보통 노드 볼티지에 해당하는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붙는 애를 저는 보통은 이때 이거를 컨덕턴스 매트릭스라고 불렀죠. 그리고 지금도 요게 컨덕턴스의 형태인 걸 알 수 있는 게 예, 지금 보면은 얘의 차원을 생각하면은 얘는 그 저항분의 1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컨덕턴스 단위이기 때문에 합쳐도 컨덕턴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에 있는 텀을 보통은 저희가 그 소스 텀이라고 보통은 불렀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여기 있는 전압의 값을 뭐 0볼트에서 뭐 10볼트로 올리고 그다음에 얘를 뭐 0암페어에서 뭐 5암페어로 올리고 막 그럼에 따라서 계속 여기 있는 값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로의 전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푸는 전압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런 그 볼티지 소스랑 커런트 소스의 값들의 함수다.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엔 얘의 값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마치 얘가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에서 따진다면은 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한테 뭐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값을 바꿈에 따라서 얘의 값이 달라지듯이 마치 얘도 제가 얘들을 일종의 파라미터로 생각해가지고 입력 파라미터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출력 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걸 약간 펑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회로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강제처럼 이렇게 그 결과를 했는데 물론 그냥 저거를 그냥 이걸로 생각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로가 좀 더 복잡했다. 만약 여기에 뭐 추가적인 뭐 볼티지 소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더 뭔가 연결돼 가지고 뭐 커런트 소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요런데 갑자기 커런트 소스가 들어갔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해석은 점점 복잡해졌겠지만 결국에 나오는 식의 형태들은 보면은 뭐 행렬의 형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엔 어떤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어떤 전압값은 아니면 어떤 노드의 전압값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여러 개의 볼티지 소스들의 각각의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이런 관계랑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커런트 소스가 있었다면 걔네들의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하나의 미지수가 아니라 여러 개에 있어서 행렬의 형태로 했다 하더라도 보통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행렬에 역행렬을 구해서 걔를 양변에다 곱하면은 그러면 얘도 어떤 벡터 형태에 있었고 얘도 요 앞에 어떤 벡터 형태로 곱해져 있는데 뭐 여기다 행렬 곱하면은 얘는 그냥 그 항등 행렬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벡터 어떤 컨스탄트로 이루어진 벡터가 있다면 거기다 뭐 행렬 곱해봤자 얘도 새로운 그냥 어떤 그 컨스탄트로 이루어진 벡터 여기도 컨스탄트로 이루어진 벡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있는 각각의 전압의 값들은 이 값들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런 저항과 그 다음에 그 볼티지 소스,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회로들은 항상 저런 선형 관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일반화할 텐데 그 전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또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슈퍼포지션 메서드고요. 여기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면 뭐 방전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럴 경우에
제가 좀 여기 있는 요 앞에 붙는 개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 시계의 경우에는 요런 개수랑 요런 개수를 어차피 선형 관계인데 개수만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일종의 슈퍼포지션 메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요와 같은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제가 요 값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아예 여기 있는 V를 0으로 세팅을 한다면 그러면은 얘의 값을 바꿈에 따라서 얘는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결국엔 걔네들의 그러니까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값을 그러니까 요 V 앞에 있는 값을 찾고 싶다. 그럼 이제 얘를 0으로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V만 바꾸면은 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모든 얻은 거를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슈퍼포지션 메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요 개수를 얻으려면은 얘를 0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얘를 실제로 0으로 설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요거를 V를 0으로 한다는 건데 자, 볼티지 소스를 0으로 한다는 게 회로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제가 이거 볼티지 소스를 0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얘를 그냥 이렇게 쇼트되어 있는 와이어로 대체하는 거랑 같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볼티지 소스가 0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다시 IV 커브로 간다면은 VI가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 볼티지 값을 제가 여기다 맞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IV 커브에 지난번에 이 그냥 제가 쇼트 서킷이라고 불렀던 그냥 와이어를 한 거랑 똑같게 생기기도 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결국엔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가 0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전압 강하는 0이다 라는 게 볼티지 소스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만족하는 게 뭐냐? 그냥 와이어잖아요. 그냥 이렇게 쇼트되어 있는 와이어면은 예, 그럼 그 관계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냥 제가 볼티지 이꼴 0, 그러니까 V 이꼴 0이라는 걸 하는 거는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쇼트되어 있는 와이어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얘를 찾고 싶을 때 이때는 얘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를 다시 0으로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커런트 소스를 0으로 세팅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더 쉬운 회로로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와이어를 그냥 이렇게 툭 잘라버린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그 커런트 소스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정인데 그때 요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차이는 어떤 값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플러스 뭐 100볼트여도 되고 마이너스 뭐 100만 볼트여도 되고 뭐 아무런 전압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때 얘가 내보내야 되는 전류의 값만 일정하게 유지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제가 유지해야 되는 전류 값이 0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아주 쉬운 회로가 뭐냐면 그냥 와이어를 뚝 잘라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전류는 못 흐르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오픈 서킷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회로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제가 그 커런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요 그 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놓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요렇게 제가 그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서킷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를. 자, 그다음에 제가 여전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여기다 V를 가했을 때 여기 있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저희는 요 회로를 해석해서 요 값에 여기 있는 요 노드의 전압을 알면 되는데 자, 이거 회로 딱 보면은 처음 보는 형태의 회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형태를 얻었다면 사실은 아주 여러분들은 그
그 행복하다. 예,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얘가 나타내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뭐 지난 몇 번 시간 앞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런 간단한 회로가 있는데 뭐 그리고 예, 요게 뭐 10V고 뭐 이게 뭐 1ohm이다. 뭐 그럼 저희는 여기에 10A가 흐른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와이어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다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값이 달라지나요? 전혀 달라질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어딘가 뭐 연결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약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연결되고 다른 쪽은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보통 이런 걸 저희는 댕글링 엔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댕글링 엔드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역할을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워버리면 되고 얘도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형태죠? 제가 여기에 전압을 구하고 싶은데 요렇게 생긴 형태의 회로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죠? 한 두세 시간 전에 3시간 전에 하지 않았어요? 볼티지 디바이더. 예. 볼티지 디바이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예, 여기에 전압은 결국에는 R1과 R2가 이 볼티지 V를 나눠 갖는 구조니까 이럴 경우에는 R1 더하기 R2분의 밑에 거에 해당되는 예, 요만큼이 그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R2 그 다음에 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찾은 이 값이 정확하게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결과를 똑같이 얻었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요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거꾸로 제가 얘는 이제 살려놓고 반대로 제가 얘를 이제 0으로 세팅한다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얘는 이렇게 쇼트된 와이어로 대체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값이 i일 때 여기에 있는 전압의 값이 얼마인데 자, 요 회로 그냥 보면은 약간은 좀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 어떻게 해야지 잠깐 예, 당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잘 보면은 예, 보통 저희가 회로 해석할 때 약간 저는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회로인데도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되게 익숙한 패턴이 있고 다른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저항이 있으나 얘를 이렇게 딱 가져와서 여기다 놓으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이거는 어떤 구조죠? 보통 제일 저희가 얘기하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이죠. 그럼 저희는 얘네 전체의 저항값을 알고 있고 예, 뭐 여기에 전체의 저항값을 R 토탈이라고 제가 불렀을 때 그러면 R 토탈 값은 R 토탈 분의 1은 예,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이라고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얘가 그냥 뭐 똑같이 하듯이 예, 통분하면 R1 더하기 R2가 되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거 전체가 지금 하나의 저항으로 대체가 됐는데 요 지점에서의 전압값은 뭐냐? 결국엔 이만큼의 I가 흐를 때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한데 그거는 결국에는 I 곱하기 R 토탈이겠죠? 예, 그리고 R 토탈의 역수가 이 값이니까 결국에는 그 전압은 이거의 역수 곱하기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E는 그 R 토탈 그러니까 R 토탈의 역수가 이 값이니까 이거의 R1 더하기 R2분의 R1 R2 곱하기 그 다음에 I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은 값, 요 값은 뭐였냐? 결국엔 여기 있는 값을 찾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회로가 아무리, 그러니까 회로에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있고 잔뜩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하나의 소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세팅한 다음에 0으로 세팅된 그 볼티지 소스들은 다 쇼트 와이어로 다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0으로 세팅된 커런트 소스들은 다 오픈 서킷으로 다 대체를 해버려서 아까 얘기했던 막 댕글링 핸드 생기면 걔들 다 지워버리고 하면은 그럼 회로가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단순화된 회로들을 각각의 이런 값들을 하나씩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얘들의 합만 계산하면 결국엔 저희는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하는 이런 회로들은 다 선형적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거를 선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선형적인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많이 배웠겠지만, 그러니까 선형대수 같은 데서 배우고 했겠지만, 여기서의 어떤 성질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만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은 저희가 그 선형적이라는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모지니어티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티비티 성질이 있는데, 그 일단 호모지니어티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여기 있는 거 다 지웠지만 다시 얘를 살려서 8번 했고 뭐 여기에 볼티지 뭐 들어가는 값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걸리는 어떤 전압이라는 거는 여기 저희가 미지수로 구했던 이 전압 2라는 거는 일종의 얘네들을 입력 파라미터로 생각한다면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출력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입력 값, V라는 값이 있고 I라는 값이 있을 때 여기에 출력이 나오는 이런 함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뭐 제가 정확하게 이 R1, R2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뭐 어떤 값들을 설정했더니 뭐 얘가 2V이고 얘가 1A일 때 여기에 예를 들면 3V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 제가 만약에 이 값을 2배를 늘렸다. 얘를 4V로 늘리고 얘를 2A, 정확하게 얘들의 값을 2배를 늘렸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식 전체가 약간 이렇게 생긴 선형적인 식이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그냥 6V로 늘어나겠죠. 이런 관계를 저희는 호모지니어티라고 부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계,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푸는 저런 회로식들은 다 이런 형태를 띌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호모지니티 성질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슈퍼포지션 또는 어디티비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 뭐 2V 1A를 넣었더니 3V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 5V 그 다음에 뭐 0.5A를 넣었더니 이때는 여기에 나온 값이 뭐 모르겠어요. 뭐 한 5V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했을 텐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요거 더하기 요거인 7V를 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인 1.5A를 가하면 얼마가 나올 것인가 했을 때 그 결과는 얘들의 합으로 나오는 형태로 나온다면 그런 걸 저희는 보통 슈퍼포지션 또는 어디티비티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 요런 선형적인 식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요런 값들 몇 볼트 몇 암페어 그다음에 완전 또 다른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각각의 어느 값이 있다면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의 그러니까 원래식 자체가 그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두 개 값도 더하고 요거 두 개 값도 더해서 계산을 하면은 실제 여기서 얻었던 두 개 값의 합으로 나타난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성질이 있다면 저희가 얘네들의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트릭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트릭이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 어떤 값을 계산해야 되는 어떤 개수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두 다 한 번에 다 나타난 복잡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되게 간략하게 이와 같이 나머지들 다 0으로 세팅하고 딱 하나만 0이 아니게 설정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가 얼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에 하나만 0이 아니게 하고 나머지 다 0으로 한 다음에 개수가 얼마 다 각각 독립적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런 선형적인 성질에 의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굳이 약간 그 농담처럼 표현한다면 그한 놈만 팬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하나씩 처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이 예제를 본다면, 다들 온라인 강의 다 본 거죠. 그거에 하면은, 다 이거를 한 거고, 이럴 경우에, 뭐 꼭 하나의 노드가 아니라, 뭐 두 개의 노드, 아니면 뭐 10개의 노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저희는 다 이런 식으로 그 선형적인 식을 다 쓸 수 있을 거고, 이런 선형적인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그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식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그 전압값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붙는 계수들이 다 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커패시터나 아니면 인덕터처럼 그런 애들로 바뀌면은 약간의 형태는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물론 적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분의 형태들이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을 또 저희가 보통은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해석을 바꿔버려요. 보통은 임피던스로 해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임피던스 형태로 그 바꾸면은 그럼 여전히 저항처럼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전히 그럴 경우에는 선형적인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RLC 회로로 이루어진 애들은 다 똑같이 그런 접근, 이런 방법들을 다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2개의 노드든 아니면 10개의 노드든 상관없이 얘들은 다 그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선형적인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결과도 항상 여기 있는 저희가 구하려는 그 노드들의 값들도 결국에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런 그 전압 소스들과 그다음에 전류 소스들의 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슈퍼포지션 메서드 같은 걸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방금 얘기했던 거 사실 그냥 반복한 건데 결국에 왜 얘네들이 항상 리니어 형태가 나오냐? 저희가 결국에 푸는 문제들의 형태를 보니까 결국에 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노드 어널리시스를 그러니까 KCL을 적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KCL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형태들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요 밑에 들어가는 애는 얘는 그냥 상수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요 분자에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보통 뭐 노드에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려는 그런 미지수들의 그냥 그러니까 1차 항들 뭐 이거 빼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컨덕턴스로 바꿔봤자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형태의 선형적인 텀들밖에 잔뜩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아무리 복잡해졌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면은 예, 그러면 얘들은 여전히 선형적인 식들이 나온다라는 게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서 또 설명해야 될 헤브난 이퀴벌런트 서킷 같은 게 사실은 회로들은 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가 예, 전제가 돼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슈퍼포지션 메서드가 제가 주로 설명한 게 여기에 요 노드의 전압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전압에만 적용되는 관계고 뭐 전류에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다시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예, 요런 형태의 회로가 주어졌다고 하면 예,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V2 그다음에 여기에 뭐 V1 하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돼 있다면 저항이 있다면 예, 그러면 얘도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적용할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다 풀어야 된다 하면은 뭐 다들 아시듯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차이는 V1 더하기 V2가 되고 예,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당연히 R분의 V1 더하기 V2가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쓴다면은 예를 들면 얘를 제가 0으로 세팅하고 그럼 요거를 쇼트를 시킨 다음에 해석하면은 그때 해당하는 전류는 R분의 V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0으로 세팅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 나오는 전류의 값은 그 R분의 V1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면 결국엔 이 최종 결과 나오니까 이 슈퍼포지션 메서드는 뭐 꼭 전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메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혹시라도 몰라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다루고 싶었던 태분한 메서드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태분한 메서드가 되게 강력한 툴이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얘는 그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좀 저희가 되게 복잡한 회로들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볼티지 소스 그다음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커런트 소스로 이루어진 되게 복잡한 회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은 뭐 이런 애가 있다가 뭐 여기에다가 이런 애가 붙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 커런트 소스가 붙을 수도 있을 테고 거기에다 또 뭐 여기에 또 다른 뭐 저항이 붙고 여기 있다가 여기에 또 뭐가 붙고 하다가 예, 뭐 그 사이에 또 여기에 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쪽 회로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또 되게 복잡한 회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석해야 되는 노드들만 해도 개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하기가 물론 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약간 좀 그 약간 좀 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 회로를 이렇게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서 일어나는 디테일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안에서 파워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 특정한 이 와이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붙으면은 여기 있는 회로의 결과들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여기 없는 경우랑 연결된 경우에는 서로 커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안에서의 어떤 값들은 되게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요 부분만 어떻게 먼저 따로 해석한 다음에 얘를 그냥 간략하게 간단한 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테브난 이퀴벌런트 서킷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사용하는 회로가 선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는 어떻게 아예 얘를 간략하게 하고 싶냐면 얘를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아주 단순한 볼티지 소스랑 그 다음에 이런 저항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간략한 회로로 간략하게 하고 싶고 이럴 경우에 얘를 보통은 VTH 그러니까 이건 제 이름이 태연의 약자가 아니라 태분한 할 때 TH이고 그다음에 얘도 RTH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얘는 이 슈퍼포지션 메서드 그러니까 슈퍼포지션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헤브난 이퀴벌런트 서킷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적용 가능한 거는 회로를 잘랐을 때 딱 두 개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애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헤브난 이퀴벌런트는 안 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어 아까 요 뒤쪽에 다른 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얘만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여기 되게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볼티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걔를 V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볼티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여기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간단하게 이런 회로로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석을 잠깐 해보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얘를 이퀴벌런트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든 수식을 써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행렬의 형태의 식을 분명히 얻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아까 가능하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만든 회로도 이런 형태로 분명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V1 있고 V2 있고 뭐 여기도 I1 있고 I2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마지막에 얘를 제가 그냥 얘는 I라고 따로 그러니까 따로 쓰고 나머지 애들은 1, 2, 3 쭉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여기 각각에 있는 노드들의 값들이 E1, E2, E3 해가지고 쭉 나오고 여기도 아마 어떤 값으로 나왔겠죠. 근데 얘를 제가 특별하게 V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제가 그냥 그라운드라고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요 V도 여기 있는 어디의 항 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개의 V1, V2 뭐 쭉 나올 거고, I1, I2 쭉 나올 텐데, 이 중에 요 뒤에 있는 항 중에 하나가
요거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써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볼티지 요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V에 대해서 제가 따로 썼다 하면은 아마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한 행을 제가 뽑아서 쓴 거니까 그러면 뭐 다섯 번째 행의 거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 있는 다섯 번째 엘리먼트랑 VM이랑 곱해줬고 여기 있는 다섯 번째 엘리먼트랑 VN이랑 곱해줬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만을 제가 여기다 쭉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물론 여기에 I에 해당되는 거 요것도 하나의 행이겠지만 항이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요것만 그냥 따로 떼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여러 개의 그 전압들의 합이랑 전압 소스들의 합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전류 소스들의 합이랑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는 요 I랑 그리고 요 앞에 원래도 베타가 붙었을 텐데 요 베타를 제가 그냥 이퀴벌런트한 저항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차원으로 따져본다면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가 있을 때 여기에 곱해지는 개수는 결국에는 저항의 단위를 갖겠죠. 예, 그래서 이 값을 그냥 제가 그냥 저항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관심 있는 거는 또 뭐냐면 사실은 이 값들은 저희가 여기에 어떤 볼티지 소스 그다음에 커런트 소스가 잔뜩 결정되면은 사실은 이 값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그리고 예, 이거 전체를 제가 일단은 VTH라고 부를게요. 이퀴벌런트한 그 전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그 저항의 성분인데 얘를 특별하게 제가 RTH라고 부른다면은 그러면 이 식은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VTH 더하기 RTH 그다음에 I로 돼 있는데 요런 수식을 아니면 요 수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어떤 회로를 제가 만약 그려본다면 아마도 얘는 여기 그린 것 같이 제가 요 상태를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회로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한 회로가 뭐냐면 여기에 VTH가 있고 VTH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RTH가 있을 때 여기에 제가 여기에 요만큼의 I라는 커런트가 흐르는 요런 전류 소스를 놔두면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전압값이 결국에는 전압값을 나타내는 수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요런 회가 있었다면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그러면 VTH니까 VTH인데 근데 커런트가 제가 이걸 방향을 잘못 잡았네. 이게 맞죠. 예. 그러니까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요 터미널 대비 요 터미널은 크기가 I 곱하기 RTH만큼 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VTH고 그럼 여기 값은 요거 더하기 요만큼의 전압 강압까지 다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V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요 수식은 사실은 간략하게 하면 요런 간단한 회로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주어졌을 때 요 값과 요 값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느냐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요런 회로를 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런 회로에서 제가 요 값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i를 0으로 세팅한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값이 결국에는 VTH랑 같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0으로 세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0으로 세팅한다는 건 여기를 그냥 오픈으로 띄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요 회로에 나타나는 여기에 전압값이 얼마냐 그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전압가가 얼마인지를 계산 여기에 노드 어널시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되게 많은 회로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만 떼서 먼저 여기만 그냥 집중해서 해석을 하면은 훨씬 더 그래도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써가지고 나머지 다 0으로 하고 얘만 살린 다음에 그때 얼마, 뭐 얘만 살린 다음에 그때 얼마 하는 방법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를 그냥 노드 어널리시스로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회로에 따라서 모양을 보고 뭐가 쉽겠다, 예,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예, 그래서 저희가 VTH를 구하고 싶을 때는 저희는 그냥 여기를 그냥 오픈 서킷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양변에 걸리는 터미널의 전압값이 얼마냐? 그것만 찾으면 VTH를 금방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RTH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RTH를 구하려면 저희는 이 값을 0으로 설정했을 때 그때 결국에는 뭐 요런 그 I라는 전류 소스가 있으면은 얘가 나타내는 예. 만약에 얘를 설정을 0으로 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V는 ITH 곱하기 I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요 값만 어떻게든 0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때 그 제가 여기다 뭐 I가 흐를 때 여기에 나타나는 그 전압값이라는 뜻이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얘를 어떻게 0으로 설정하냐? 다시 여기서 보면은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얘랑 얘를 다 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 아무리 복잡한 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얘들 다 쇼트시키고 얘들 다 오픈시키면 예, 그러면 어떤 회로가 나타나겠죠?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전압 소스를 전류 소스를 가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전압값이란 뜻인데 뭐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가 있을 때 얘의 양변에 요 두 터미널 사이에 저항값이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RTH를 구하는 방법은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요 두 개의 포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저항값인데 그때 모든 이런 그 볼테이지 소스랑 커런트 소스를 다 0으로 세팅했을 때 그때 보이는 이퀴벌런트한 저항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결국에 얘 해석하는 건 뭐냐면 복잡한 그 저항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이퀴벌런트 값이 얼마냐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VTH 따로 구하고 RTH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 편에 해당되는 모든 회로를 그냥 요걸로 퉁치면은 그럼 나머지 회로 해석할 때 되게 간략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막 저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의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로만 그냥 이퀴벌런트하게 딱 배치를 하면 예, 이게 그 태블릿 이퀴벌런트 회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가 없으면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